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산업 생산 지수는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경영 공백 사태를 맡고 있는 KT가 새 사회이사 7명을 선임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제로칼로리 음료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개가 넘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AI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 중 하나인 카카오가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의 상황을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 지표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달 석 달 만에 일제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산업 생산은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서 최악의 국면이 지나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1.1, 전월과 비교해 1.3% 늘었습니다. 한 달 만의 반등인데 증가폭은 14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자동차 등 광공업 생산이 3.2% 증가해 제조업 부진을 떨쳐낸 게 원인입니다. 특히 4.4% 늘어난 반도체 생산이 눈에 띕니다. 전월 대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바닥 탈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2.7% 늘었지만 출하가 19% 증가하면서 재고 비율은 하락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고용량 D램 수요 확대 등을 강조한 점도 반도체 산업 바닥설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4월에 굉장히 나빠졌을 때는 좀 더 비관적이었잖아요. 생각했던 거에 이제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는 그런 신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상저하고 흐름에 조금 더 가까이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소비 동향을 알 수 있는 소매 판매 지수는 0.4%, 설비 투자는 3.5% 늘어 3개월 만에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수출도 한 자릿수 감소에 그치는 등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낙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반도체의 경우 감산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시장은 줄어드는데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 반등 신호와 함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불안 요소도 상존하고 있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초유의 대표 공백 사태를 맡고 있는 KT가 오늘 새 이사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사회이사진을 주축으로 다음 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8월 임시주총을 통해 신임 대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사회이사 7명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7명의 사회이사와 김용현 이사회의장은 앞으로 KT의 차기 CEO를 뽑게 됩니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정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 지식과 경험 문구가 빠지고 기업 경영 전문성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산업 전문성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정관 개정을 하면서 낙하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KT를 위해서 일을 하는 첫 출발은 이권 카르텔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반론도 있습니다. 그간 진통을 겪으며 주주들의 결집력이 강해졌고 이번 정관 개정으로 주주들의 견제 장치 또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회이사로 선임된 7명 중 3위는 주주 추천 후보로 구성됐고 기존에는 대표 선임 시 주주총회 출석 주주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내야 했지만 이번 정관 변경으로 앞으로는 주주 60% 이상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유의 사태 속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뗀 KT.
KT는 오늘 선임된 사회이사진을 주축으로 내달 대표이사 1인 후보를 추천하고 8월 임시주총을 통해 신임 대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인공지능 협의체가 출범했는데 카카오가 그 명단에 빠져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의 회장사는 카카오의 경쟁사인 네이버와 LG가 맡았습니다. 그동안 국내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선 기업 중 하나였던 카카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105개 기업이 참여하는 초거대 AI 추진협의회. 관련 협의체 중 가장 큰 규모인데다 AI 기술 적용을 원하는 일반 기업들도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까지 나서 지원을 약속한 이 협의회의 명단에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빠졌습니다. 네이버와 통신 3사, 주요 대기업들까지 이름을 올린 상황에서 이례적입니다. 카카오 측의 합류를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대외 활동을 당분간은 좀 줄이려고 하는 걸로 제가 혹시 뭐 사내에서 좀 그런 기류가 있는가 정도만 추정할 뿐이지 뭐 저희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회신이 없으신 정도로만 저희는 알고. 그 사이 협의회 공동회장사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AI 연구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장사들은 하반기 정부의 AI 법제 정비에 맞춰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참여 기업들 사이의 기술 교류와 협업 시너지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불참으로 카카오가 AI 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초거대 AI의 공개일을 8월 24일로 못 박은 것과 달리 카카오의 초거대 AI 코 GPT의 출시는 이르면 연말께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코 GPT의 기술 수준은 오픈 AI의 초거대 AI 모델 GPT 4.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구글보다 보유한 한국어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어 AI의 한국어 역량 강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불참과 관련해 카카오는 협의회로부터 별도의 참여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네,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오늘 심층 분석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집 안 짓는 건설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건설사가 집 안 지으면 뭘 하느냐 좀 의문이 드실 법도 한데요. 네, 바꿔 생각하면 건설사별로 매출의 최대 70% 이상을 차지했던 주택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고 그러면 건설사들이 도대체 집 안 짓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건설사가 집을 안 짓는다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돈이 안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네,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원자재 가격을 치솟게 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실제로 80%대 초중반이던 주요 건설업체들의 원가율은 현재 90%를 훌쩍 넘어섰고요. 네. 이렇게 원가율이 높아지면 매출은 늘지 몰라도 영업이익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지금 2%대로 내려앉으면서 예금 이자보다도 지금 수익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사업만 고집하다 보면 불어난 덩치에 비해 기업의 내실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 이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반등하고 있고 좀 미분양 주택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주택 사업을 하기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분양 주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줄긴 줄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이제 6만 9천 가구로 한 3개월 연속 줄면서 드디어 이제 7만 가구 아래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위험 수위로 판단하고 있는 6만 가구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또 늘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준공후에도 이 미분양이 남아있다는 건
공사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건설사 유동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지금 미분양이 줄어든 건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은 15만 7,5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고 같은 기간 누적 착공 실적도 50% 가까이 줄어든 7만 7,600가구에 그쳤습니다. 결국 건설사들이 지금 집을 안 짓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건설사들의 이제 신사업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된 셈입니다. 네, 이 주택 사업 마진이 워낙 안 좋으니까 결국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돈 벌 궁리를 한다는 건데 이 건설사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크게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UAM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사업은 화학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이제 플랜트 건설로 쌓은 노하우를 풍력이나 태양광 설비를 짓고 나아가 이제 수소까지 생산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 5만 그린 수소 독점 개발 사업권을 확보했는데요. 국내 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그린 수소 사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 그린 수소는 이제 탄소 배출 없이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청정 수소인데요. 화석연료보다 단위당 에너지가 3배나 높기 때문에 기차, 비행기, 트럭, 버스, 심지어 이제 해상 운송에도 이상적인 연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연평균 61%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고요. 이제 DLENC 같은 경우도 이제 탈탄소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카본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모았다가 활용하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에 따라서 탄소 배출 비용 부담이 큰 발전사,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업체로부터 관련 설비 수주를 따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 기자가 앞서서 이 데이터 센터 건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빌딩 건설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굳이 신사업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시설이 된 데이터 센터는 서버, 호텔, 데이터 곳간 등으로도 이제 불립니다. 네. 이런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어떻게 서버나 통신기기, 전원 공급 장치 등을 보관할 대규모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기술 장벽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즉 건설사들은 과거에 이런 시설들을 시공만 했다면 이제는 부지를 확보하고 또 설계에 참여하는 등 시행사 역할까지 최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SK 에코플랜트가 대표적인데요. 지금 싱가포르 기업 디지털 엣지와 함께 인천 부평 데이터 센터 개발에 나섰습니다. 사업비만 지금 1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인데요. 최근 4,400억 원의 이제 PF도 지금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면서 디벨로퍼로서 좀 변신을 꽤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시공에 더해서 운영 담당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보통 이 운영 같은 경우는 IT 업체의 전유물이었는데 이런 IT 업체의 전유물이던 데이터 센터 운영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UAM 이 도심 항공 교통 얘기도 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이제 비행체 아닙니까? 이게 건설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 하면 이제 아무래도 공항이 필요하겠죠. 네. 건설사들은 이 UAM의 공항 역할을 하는 버티포트 설계와 시공, 그리고 이제 운영, 그리고 교통 관리 시스템까지 이제 총체적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UAM 그랜드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요. 2년 뒤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민관 합동 사업이고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이런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각각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입니다. 이 국책 사업과는 별개로 롯데건설이 롯데몰이나 마트, 백화점 같은 도심 내 주요 거점 상부에 버티포트 설치를 또 검토하고 있고요. 한화건설부문 역시도 서울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UAM을 최근 포함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오늘 주식시장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번 분석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4거래일 만의 반등입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전거래일 대비 소폭이긴 하지만 반등하면서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날을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그리고 코스닥에선 개인이 각각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또 어제 이어서 또 오늘도 알맥과 오픈롤 이 두 종목이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알맥은 장 초반에 굉장히 상한가에 근접한 18만 원까지 접근했지만 이후 낙폭을 키우면서 시초가 대비 99% 상승한 99,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픈롤 역시 장중에 395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후부터 하락하면서 57.50% 상승한 가격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렇게 신규 상장주에 대한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재혁 하나증권연구원은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지만 아무래도 장중 높은 변동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의 거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이들 5개 종목도 변동성이 클 우려가 있으니 거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는 이 반도체가 시장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하루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의 영향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정말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시장 전쟁이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에선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이제 네덜란드까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네덜란드 정부가 이 ASML이 생산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승인 요구 조건에 대한 이런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19년부터 이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해 왔는데요. 수출을 허용했던 장비의 수출까지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도 이제 세계화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전쟁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선 이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반도체 주가도 오늘 잠시 멈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증권업계에선 여전히 이 국내 반도체주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이 주가의 추가 상향 여력이 아직 남았다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그러니까 11% 기존 대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가 쉬어가는 대신 이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 같은 이런 주도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이 고개를 드는 순환매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일부 조정을 받는 대신 이 자동차 업종이 눈에 띄었는데요. 여전히 외국인의 원픽은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같은 자동차 업종들이 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눈에 띄었고요. 또 기관 투자자들 역시 이 자동차 업종을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아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들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도주가 힘을 받는 가운데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상장한 알맥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의 업종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확신이 생길수록 부품주를 비롯한 이런 밸류체인 기업들이라고 하죠.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가 흐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 이 피난처로 이 배당형 ETF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배당형 ETF 같은 것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앵커 말처럼 최근에 지정학적 문제를 비롯해서 주요국들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증권업계에선 인컴 자산에 주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컴 자산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이 수입을 뜻하는 인컴과 이 자산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이자나 주식 배당금 같이 특정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글로벌 운용사 중에 하나인 피델리티도 경기 침체 확률이 올해 80%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성장성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상품들에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한번 주식형 펀드와 배당형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상승장에선 이렇게 주식형 펀드가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보였지만 하락장에선 배당형이 조금 더 안정적인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거친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또 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주식형 상품보다 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년, 5년 주기의 수익률 보시는 것처럼 배당형 상품이 주식형보다 각각 3%포인트, 2%포인트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배당형 ETF라고 모두 재미없는 상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배당주인 금융주를 비롯해서 전년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또 ETF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른 ETF들도 있으니 투자 선택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강원도나 제주도나 이런 보홀이나 비교해 볼 때 같은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인프라나 그다음에 자연 환경이나 월등합니다. 수익 면에서도 많은 한국보다 경쟁력이 있는데 I have searched for 3 years the whole central Philippines for a good location. But I choose Panglao for several reasons. It's a very peaceful island. From the airport to the resort, it's only 6 minutes.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일명 제로 음료뿐 아니라 사탕이나 막걸리까지 널리 쓰이는 인공감미료입니다. 식품회사들은 긴장했고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직접 아스파탐이 쓰인 제품들을 찾아봤습니다. 펩시콜라 제로 슈거 제품 뒷면을 봤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로 아스파탐을 쓰고 있습니다. 생막걸리 다수 제품에서도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었고 흔히 접할 수 있는 캔디류에서도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최근 열풍인 제로 식품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에서 이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파탐이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다음 달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인체에 발암을 유발하는 정도를 5개군으로 분류해오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이 비군은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설탕이라 건강에 좋을 거란 인식에 그동안 제로 제품을 찾았던 소비자들은 불안하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평소에 늘 제로만 먹는데 콜라 먹으면은 되게 충격적이에요. 제로 콜라를 일주일에 5번 정도 먹는데 아스파탐 들어있다고 하면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식음료업계는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글로벌 제조사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펩시를 수입하는 롯데 칠성음료는 펩시 제로 원액은 글로벌 펩시에서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며 글로벌 펩시와 이 사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고 롯데 웰푸드는 글로벌 제조사 허쉬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스파탐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투비는 가능 물질이에요. 사람에게서는 발암성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제로 콜라를 한 모금만 마시면 암에 걸릴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마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태가 인공감미료 전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까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폐암 신약 렉라자가 병 진단을 받으면 처음부터 쓸 수 있는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렉라자는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허가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한양행이 국내에서 31번째로 개발한 신약인 렉라자. 폐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을 방해해 폐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알약 제형으로 하루에 한 번 복용하면 되는 편의성도 갖췄습니다. 지난 2021년 국내에서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는데 오늘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1차 치료제는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처음 쓰이는 약으로 2차 치료제보다 처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EGFR 변이 양성 그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이 이제 확인된 만큼 1차 치료제로 더 많은 환자분에게 고품질의 의약품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방 범위가 확대된 만큼 매출 확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국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시장 규모는 3천억 원. 현재 2차 치료제로만 연간 33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렉나자의 매출이 1차 치료제로 출시되면 1,000억 원대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국내 1차 치료제 허가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유한양행은 지난 2018년 렉나자를 얀센에 기술 이전했는데 올해 하반기 1차 치료제로의 병용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병용 임상 3상에 성공한다면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과 함께 국내 최초 블록버스터 의약품 등장이란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얀센 측에서도 굉장히 레이저 침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리고 효력에 자신감이 있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연내에 효력 결과 학회에서 발표가 됐다. 그리고 그때 얀센의 어떤 추가 커멘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긍정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렉나자의 1차 치료제 허가로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한 유한양행. 국내 제약사 최초로 매출 2조 클럽 가입을 위한 순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보험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대규모의 침수 차량이 발생하면서 손해율이 크게 악화됐는데 올해는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역대급 장마가 예고되고 있는 만큼 차량이나 주택 침수 피해에 따른 손해의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손보사들은 일찌감치 침수 예방 비상팀을 꾸리고 기상과 현장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대피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합 대응 상황반을 운영합니다. 실제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12,041대의 자동차가 침수됐고 그 피해액은 역대 최고인 1,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커지면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악화하는데 지난해 여름 주요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손익분기점인 80%를 웃돈 바 있습니다. 올해는 손해율이 80% 아래로 떨어진 상태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보험도 침수 피해가 적어져야 사실 손해율 관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해요. 이번에 올해는 특히나. 아울러 손보사들은 보험사가 드는 보험인 재보험을 통해 피해액 최소화에 나서며 손해율 관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혹시 사업을 일으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필요한 조건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돈, 운, 한 번은 통하겠지만 이것만으로 오래 살아남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기가 호황이어도 불황이어도 장사를 계속할 수 있고 반짝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가려운 곳을 딱 잡고서 조금 비싸도 써야만 하는 사업이라면 어떨까요?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된 골드러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당시 진짜 큰 돈을 벌어들인 건 곡괭이, 텐트,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죠. 인공지능의 로봇이 등장한 지금 시대에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걸 쥔 사업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들처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현실, 공장, 식당 체인에서 기름때 닦아주고 화장실 치워주고 더러운 곳들을 깔끔히 처리해주는 것만으로도 매년 순이익 1조 원씩 쓸어 담는 회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미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비싸도 빌려 쓰게 만드는 북미 유니폼, 청소, 응급용품의 표준이자 벌어들인 현금을 투자자들에게 팍팍 쥐어주는 알짜 배당주 신타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엔 학교마다 교복 입던 시절이 있었죠. 교복 광고 모델이 곧 연예인 인기를 증명하고 대기업이 달라붙어 학교와 계약을 맺은 체인점을 늘려가던 현금 수익원이기도 했습니다.
유니폼 렌탈 기업 신타즈가 하는 사업 방식도 비슷합니다. 보안요원, 호텔 직원, 요리사, 의료용 가운, 온갖 직업용 유니폼을 기업이 원하는 대로 주문 제작해주고 정기적으로 세탁해서 대여까지 해줍니다. 기름때에다 온갖 작업장 분진이 달라붙어 가정용 세탁기론 도저히 빨아입기 힘든 옷들이니까 돈 주고 쓰는 편이 효율적인 겁니다. 이건 기본이고 건물 로비마다 놓인 바닥 매트에 회사 로고 새겨서 관리해주고 일회용 장갑, 기업 맞춤형 안전장구, 퍼스트에이드 응급용품 등 온갖 잡다한 물품들을 함께 패키지로 렌탈해줍니다.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염된 병원, 청소해야 하는 공간들은 곧 다 이 회사 손바닥 안에 수익원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시총 65조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초기의 신타즈는 정말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회사였어요. 창업자 아멜리아 파머, 닥 파머는 본래 서커스 공중 고개사였는데 대공황으로 졸제 일자리를 모두 잃게 돼요. 고개하다 치아도 망가진 이들은 살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기름에 찌든 걸레들을 모아 처리하는 세탁소를 차려서 대대로 키워가며 사업을 키워온 거예요.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세탁해줘야 할 헝겊뭉치들의 수요가 늘고 이 수익으로 경쟁기업을 차례로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1965년 이후 유니폼 사업에 진출해 직접 원단 가공을 시작하고 손자 리처드 딕 파머가 물려받은 뒤에는 유니폼 경쟁사마저 흡수하면서 미국 최대 유니폼 렌탈 서비스 회사로 성장한 곳입니다. 무슨 유니폼이 돈이 될까 싶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코스트코,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유통 매장과 맥도날드, 치폴레 등 음식점, 일반 기업체와 호텔, 병의원까지 미국 내 유니폼 시장은 연간 12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됩니다. 신타즈는 유니퍼스트 등 후발주자들의 견제에도 시장의 39%를 쥐고 있는 최대 기업으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특히 작업복 분야에서 점유율이 견고한데 지금은 패션 브랜드로도 유명한 칼하트와 2010년부터 독점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래 칼하트는 리바이스처럼 튼튼하고 오래 물려 쓸 수 있는 작업복 브랜드로도 유명하거든요. 과거에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을 시작으로 북미 표준 작업복처럼 쓰이고 있고 북미에서 신발은 나이키, 작업복은 칼하트라는 공식이 통할 정도고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매튜 맥커너이도 입고 그를 찾아 나선 딸도 입고 이제는 등산복의 명품 조합이 유행인 덕분인지 칸예 웨스트도 찾아 입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선망하는 작업복 1위 브랜드가 유니폼 종합 렌털 1위 기업이 서로 만나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파머 가문의 증손자인 스콧 파머 회장이 이끄는 엄청난 가족 기업인 신타즈의 연간 매출은 10조, 이 가운데 10% 이상 순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 배당의 자사주 사고, 빚을 상환하고도 현금 1,000억 원이 남을 정도의 현금 왕인 회사입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도 아이마켓 코리아, 서브원 등 MRO라고 하는 기업의 유지, 보수,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구매를 대행하는 곳들이 숨겨져 있는데 따박따박 현금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창업자들이 남들에게 잘 맡기지도 않습니다. 신타즈는 남들이 하지 않는 기름때 묻은 걸레, 오염된 장갑과 의류를 새 것처럼 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 나름의 해자를 만들었고 9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닥쳐 가격을 올려받아도 기업이 필요해서 찾는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지난해 2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배당은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약 22%, 40년 이상 배당을 지속한 배당 귀족주입니다. 워런 버핏이 사랑한 코카콜라, 쉐브론 못지않은 숨은 배당주라고 봐도 되겠죠. 지난해 보고서 기준 영업이익은 3년간 36% 꾸준히 늘면서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은 약 80%, 10년 사이에 10배나 오른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 주당 가격이 60만 원 가까운데도 매분기 시장 기대보다 높은 실적을 내면서 월가 투자 의견은 매도 의견 없이 보유, 그래도 사라 하는 의견들이 많은 기업이고요. 자, 사실 뜯어보기 전엔 그냥 청소회사 아니야? 유니폼 회사가 뭐 어디가 대단해 싶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유니폼 카탈로그로 별의별 옷들을 소개하고 산업용 세탁소 분야만 깊이 파고든 데다가 아예 작정하고 미국의 최고의 화장실 콘테스트까지 열어가면서 뚜렷한 강점을 오래 각인시키는 기업이었어요. 더럽다고 피하는 일들 뒤에 돈이 숨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돈도 운도 아닌 꾸준히 남들의 가려운 곳을 대신 긁어주는 아이템을 쥐고 이제는 복제 불가능한 사업을 구축한 회사. 테슬라, 엔비디아에 관심이 쏠린 지금 같은 시대에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성공의 정석을 배워야 할 기업으로 오래 기억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IPO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오 기자, 올해 사실 그 상반기 IPO 시장은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중소형주 위주로 진행됐던 올 상반기 IPO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B+ 정도의 점수는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규모의 측면에선 좀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성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스펙 상장이나 코넥스 상장, 재상장 등을 제외하고는 이번 상반기에 총 33개사가 IPO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기록했던 32개사 기록보다 1개사가 많았지만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지난해에는 LG에너지솔루션 등 3개 기업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여급은 없었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공모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IPO가 전체의 69%, 70% 규모였습니다. 전체 공모 규모는 1조 477억 원으로 공모 규모가 600억 원 이상이었던 기업은 리츠를 제외하고는 기가비스와 TMC뿐이었습니다. 이 대여급은 부재했지만 성적표는 좋았다는 말은 일단 이제 IPO에 나선 공모주들은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IPO라고 무시할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번 상반기에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 이상을 기록한 경우가 67%로 총 21개 기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상장 이후 공모주들의 주가 상승도 긍정적인 흐름이었는데요.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더블, 즉 200% 이상을 기록한 기업이 45%로 15개 기업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상장한 CQ센과 알맥은 시초가 형성 범위가 400%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각각 198%, 또 190.8% 오른 가격에 시초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이 33개사 평균 67.8%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상반기에 IPO한 기업들의 공모주를 하나씩만 샀어도 70% 가까운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시장 수익률보다 한참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반기에 공모에 나선 기업들 다른 때보다 좀 더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전에 수익률이 왜 좀 두드러졌는지 좀 이유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올해 초에 증시가 회복세를 보인 점도 물론 영향을 좀 미쳤고요. 2600선을 기록하는 등 활기를 띠기 시작하기도 했죠. 또 특히 올해 초 1월과 2월에 상장했던 미래반도체, 꿈비 등의 기업들이 시장을 좀 잘 형성을 해준 것도 힘을 좀 실어줬다, 이런 분석입니다. 올해 첫 공모주들의 성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을 한 건데요. 연간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 추이를 살펴봐도 현재 수익률이 거의 역대급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히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공모주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겁니다. 5월부터는 IPO 시장에서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과 또 일반 청약 경쟁률 모두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면서 IPO 시장에 선순환이 있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말씀해 주셨던 그 우여곡절이라고 한다면 주요하게는 고밸류에이션 좀 논란이 있었고요. 또 오버행 이슈가 주요했습니다. 수입 와인 유통회사였던 나라셀라는 피어 그룹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잡음이 또 있었고요. 네. 또 프로테움텍 같은 경우는 납품회사인 SK하이닉스의 업황 부진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 신고서를 정정 제출한 기업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전체 33개 기업 중에서 29개 기업이 증권 신고서를 정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큐라티스나 프로테움텍 같은 경우는 이 5곳이 3번을 정정을 했고요. 또 S바이오메딕스나 나라셀라 같은 경우는 무려 4번이나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모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또 많았는데요. 당국에서 이렇게 좀 깐깐하게 증권 신고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IPO 시장이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에 얼어붙어 있기도 했고요. 그만큼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모가를 더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고평가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당국이 신경을 쓴 점 역시도 올해 상반기에 양호한 성적이 나온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 증권 신고서를 정정하고 공모가를 낮췄다는 건데 그러면 애초에 왜 이렇게 공모가가 높게 형성이 된 겁니까? 사실 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지금 거시적인 시장 환경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이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유동성이 좀 풍족할 때보다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상장 이전에 벤처 캐피탈 단계에서 들어갔던 투자 가격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주당 2만 원으로 프리
IPO 단계에 들어온 투자자가 있다면 IPO 시에는 투자자 합의 없이는 그보다 낮은 공모가의 IPO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전 동의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뭐 투자금 회수가 더 급하다 혹은 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투자 가격보다 낮게 하는 것도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사실 지금은 IPO 하기가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어렵게라도 IPO 성공한 기업들은 좀 좋은 성적을 보냈다, 이 선전을 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반기입니다. 이 대여급이 등판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IPO 시장 분위기 좀 괜찮아지고 있죠? 네,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대여급 IPO가 시장에 나오기도 하고 특히 시초가 형성 범위가 늘어난 점 역시도 장내 거래에 앞서서 투자자들이 공모 청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금융위가 IPO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공모가 대비 시초가 형성 범위를 기존보다 60에서 400%로 대폭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를 만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2분기 이후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두산 로보틱스, 서울 보증보험 등이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들 이 상장 예비 심사 청구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반기 대여급 IPO까지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SK와 CJ그룹 등 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여파가 그룹주 펀드와 ETF 수익률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대기업들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긴 했는데 결국 증자로 이어지면서 이슈가 커진 것 같네요. 맞습니다. SK는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채무 상환 등을 위해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주에만 이 여파로 주가가 15%나 떨어졌습니다. 네. CJ, CGV 역시 채무 상환, 즉 빚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와 이 자회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지분 현물 출자를 통해서 1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가 10,000원이 깨진 데 이어서 최근엔 9,000원 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주가 수준인데요. 롯데그룹도 수익성 악화로 계열사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이 줄줄이 강등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핵심 수익 창출원인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은 최근 AA+에서 AA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조 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롯데지주의 신용등급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채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그룹주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관련 펀드나 ETF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먼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주요 그룹주의 주식형 펀드 수익률입니다. 이 롯데 계열사 13개 종목으로 구성된 롯데그룹주 펀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현재 거의 마이너스 4% 정도를 기록 중이고 네. 범위를 1년으로 확장하면 손실률은 마이너스 10%를 넘어갑니다. 지금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 등 다른 대기업 펀드의 그 한 달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ETF 사종도 비슷한데요. SK그룹 ETF는 이달 중순 주가가 12,000원 선에 근접을 했는데 2주 만에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CJ E&M과 CJ CGV 등 CJ그룹주만 약 20% 담고 있는 타이거 미디어 콘텐츠 ETF도 2주 동안 주가가 10% 넘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SK그룹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에 대한 투자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결국 증자를 했는데 이 다른 한 축인 반도체 투자에 대한 우려는 좀 여전합니다. 이 적자를 내고 있는 SK하이닉스가 계속 투자를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에선 SK하이닉스의 이 단기 자금 사정 악화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반도체 시황 악화로 최근 2개 분기 연속 총 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고 올해도 10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벌어들인 돈은 적은 반면에 지출에 필요한 돈은 많은 상황이죠. 예전 인텔의 낸드 사업부였던 솔리다임의 남은 인수대금을 또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 차입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선 유상증자 가능성도 한때 제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다는 소식도 들렸었는데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 측도 올 초 교환 사채 등으로 자금을 충분히 조달했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투자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SK나 CJ, 롯데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 하락이 과도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ETF 전략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증권가는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진 SK와 CJ, 또 롯데 모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롯데는 각각 핵심 계열사인 이노베이션과 하이닉스, 롯데케미칼의 실적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근 이슈는 단기 악재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증권가는 SK와 롯데 관련 ETF의 경우에 시장 우려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 충분한 만큼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CJ는 CGV 등 핵심 계열사의 실적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특히 CGV의 경우에 이 영화 산업 자체가 많이 주춤하고 있어서 사업 개편 등 체질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김종학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김 기자, 이 경기 침체가 온다더니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좀 탄탄한 모습입니다. 또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정작 금융시장은 이 소식을 반기고 있지 않죠? 네, 오히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긴축이 또 지속되는 거 아니냐 긴장하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소비가 지금 예상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오늘 장이 열리기 전 프리마켓 상황도 보면 역시 보합권으로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간을 보는 조금 조심스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흐름의 발단도 역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나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스페인 중앙은행 컨퍼런스 모두 발언에서 이틀 연속 어제까지 긴축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대다수의 FOMC 참석자들이 연말까지 2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해서 높고 다시 2%로 되돌리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기존의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실 이달 내내 지속했던 그동안의 발언을 감안할 때 새로운 발언은 아니지만 시장은 연준의 판단 근거가 되는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에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화면에 주간 실업자 통계 지수가 지금 나올 텐데요. 보시면은 예상보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지표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는 사람이 적은 상태이고 2주 이상 쉬는 사람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 소폭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가 꺾였다라고 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지표적으로 덜 확인이 된 상태이고 또 오늘 밤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도 시장 관심이 좀 쏠려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표들에 앞서서 공개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종합해 보자면 최종치가 연 2%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게 잠정치나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웃돌면서 결국은 경기가 화랑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경기 불씨가 꺼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대신에 결국엔 긴축 고삐를 당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이제 또 한 번의 조정을 대비해야 하는데 이 연준에서 아예 주식시장 수익률이 더 둔화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안 그래도 아픈 곳을 더 쿡 찔러서 확인시켜준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었다라는 상징적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연준 내 전문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자료이고요. 1989년부터 30년에 걸쳐서 금리와 기업들의 비용, 주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의 이익 가운데 이자와 세금 비중이 어느 정도로 변화했느냐를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측해본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원론적이긴 하지만 해당 보고서가 이제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금리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동안에 연평균 40%가 넘는 이익을 높이는 효과를 봤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고 현재 이제 재정 적자에 눌려 있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처럼 세율 인하를 해줄 것이냐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국채 금리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지금 기업들이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현재 주가를 설명할 근거가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시장이 걱정하던 지점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연 2% 정도 국채 수익률 이상 아니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확보한 기업만이 적정한 주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미 이런 환경에서 좀 고전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결국 재고 부담에 좀 발목이 잡힌 모양이네요. 네, 나이키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게 좀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브랜드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지역마다 성장률이 여전히 느리게 회복하다 보니까 재고 관리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스포츠 브랜드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판매가 크게 늘면서 선전하긴 했지만 창고에 쌓인 이 재고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유통 비용 때문에 결국에는 어닝 미스를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어제까지 보합이었던 주가가 장 마감 후에는 4.6%나 내리면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예민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이키는 예상치보다 높은 128억 달러의 매출을 거뒀지만 순이익이 기대를 밑돌면서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 재편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인데 테슬라가 이번 주말에 실적을 발표하죠? 네, 뭐 충전기를 아주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이슈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판매 실적이겠죠. 네. 테슬라가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달 30일이 지나고 주말에 딱 걸쳐서 이제 실적을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2분기 차량 판매 대수가 통상 분기 직후에 공개되는데 시장조사업체 팩트셋 집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4월에 공개한 1분기 판매량 42만 대를 조금 웃도는 44만 5천 대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BC 캐피탈 마켓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6월 전기차 인도량이 생각보다 견조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지금 현재 수준보다 높은 주당 305달러까지 제시하는 의견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월가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충전기 표준을 누가 가져가느냐 쪽으로 쏠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충전기 표준을 통해서 테슬라가 정말 앞으로 차량 판매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느냐, 지금 연간 목표로 하고 있는 180만 대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볼보나 폭스바겐과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2분기, 3분기 나오게 되는 이런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